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박정희 산업화 정책의 명과 암입니다. 어떤 곳이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정일준 교수님을 여러분들 앞에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에 미국 하버드 대학 미행칭 연구소 학문연구원을 지내셨고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박정희 산업화 정책의 명과 암 강연해 주실 정일준 교수님이십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일준입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회학인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미국 문서를 통해서 본 한미관계 연구가 제 주된 연구 분야입니다. 어떻게 해서 50년대에서 60년대를 넘으면서 산업화를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게 되었는가. 일종의 외교사, 국제관계사의 전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국에 잘 알려있지 않은 외교 문서에서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생생한 그런 많은 묘사들이 있는데요. 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면서 맨 마지막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도 엄청 고독한 지도자였을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평가는 잘 안 바뀔 것 같습니다. 18년을 통치를 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사를 아니면 어떤 정권을 평가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 이념이든지 아니면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게 아니고 그 각 정권이 어떠한 국내의 정세 속에서 어떠한 국제정치 조건, 어떠한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어떠한 국가와 사회의 관계, 어떠한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반복문적 일국주의를 넘어서자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는데 무에서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물려받은 조건 속에서 만드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미국 문서를 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건 박정희 대통령이건 전두환, 노태우건 참으로 어려운 지도력을 통솔했다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대개는 사회학을 하면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주로 비판적이고 사회 보전하는 입장에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저는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떤 그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방금 앞에서 교수님께서 에버리지 계획 말씀하셨는데 이름만 타이틀만 이야기하고 내용이 뭔가를 말씀하셔서 아마 잘 모를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날 때까지 북진 통일이 국가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에버리지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이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진주에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의 그런 군사 지휘 계통을 뛰어넘어서 바로 한국 장성들에게 북진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간신히 그 휴전으로 이걸 상태를 안정을 시켜놨는데 전쟁이 나는 게 아주 큰 재앙입니다. 현실을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에버리드 계획의 내용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그 명령이 군 장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그 이야기는 이제 그런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을 이제 그 감금하는 것이죠.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인데 쿠데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버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변기를 쓰신 분은 4.19 때 결국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드는데 그게 에버리디 계획이 실행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1개사단 넘게 교전해 있고요. 한미 관계는 전 지구상의 어떤 나라 간의 국가 간 관계, 국제 관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에서부터 6.25 전쟁 그리고 그 후에 경제 발전, 정치 발전, 문화 발전 모든 것에 미국이 엄청 개입해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요새는 민주주의도 경제 발전도 다 같이 간다. 그 보스 앤드가 답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많은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금 전에 발표하시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아주 편하게 문제를 제기할 때 크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승만 대통령 때 그랬죠. 분단이 되어 있고 언제 전쟁이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데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 정전 접정이에요. 테크니컬리는 전쟁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력에 의해서 오랫동안 저지되어 온 것이죠. 평화협정을 맺은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 이거를 다른 말로 국가 안보의 문제죠. 이게 항상 언제 떨어질지 모를 칼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반군 이래 5천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이렇게 자유로운, 이렇게 글로벌화가 된 이런 세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국민들의 행복도가 낮은가? 저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정희 정부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미국 문서를 가지고 본 겁니다. 제가 2006년에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유신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 게 이런 강의실에 한 100명가량 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다 교수님들입니다. 제가 유신 체제의 유신을 선포할 때 국가 안보 위기가 있었느냐, 사회 위기가 있었느냐 이런 두 축을 가지고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분들은 안보 위기가 없었는데 안보 위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유신 체제를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당시에 박 대통령과 그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유신 체제를 선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국가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대내용이었다면 국민들을 잠시 속여서 안보 위기를 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유신 체제를 만든 다음에 중화학공업화, 말이 중화학공업화이 사실은 군수산업화입니다. 그리고 핵무장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 안보 위기가 있다고 믿었고 그런 전제하에서 모든 정책을 펴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앉아 계시던
한 60대 되신 교수님부터 한 20대 대학원생까지 다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신이 선포될 때 국가안보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이 박정희의 그 유신 체제, 이 반민주적인 유신 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안보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하고 유신 체제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안보 위기에 민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핵 무기를 가진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뭐 10번도 더 그런 유신 체제를 만들었어야죠. 핵전쟁이 언제 날 줄 모르는데, 언제 미사일이 날라올 줄 모르는데 뭐 이렇게 흥청망청 소비 문화를 즐기고 자유를 반기고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다른 방식의 대응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신 체제를 만든 다음에 미국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급전직하랍니다. 계속 문서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얼마나 언짢았는지, 이 유신 체제가 선포가 될 때 이게 일종의 공정혁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었죠.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유신 체제 이후에 박정희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 체제를 끌고 가려는 의향이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 이거는 굉장히 큰 위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박정희 그 시기에 이 박정희의 어떤 업적을 경제 개발이라는 데다만 초점을 맞추면 되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었지 이거를 칭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비판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경제개발 자체는 목표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게 과연 옳았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집권을 하고 유신체제를 만든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안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제한적으로 제가 쓴 글은 이제 10여 년 전에 쓴 글인데 그때 이제 30년 되면서 이제 재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재평가가 굉장히 일면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래서 그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론을 이렇게 옹호하는 쪽 그리고 비판하는 쪽에 어떤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가를 비판을 하고 그 글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거를 요약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거기 지금 34페이지의 그 책에 보면 저 그림이 있는데요. 먼저 33페이지에 있는 사회세계에서 존재의 새 영역, 사회 기제, 사건, 경험 이렇게 나누는 게 있죠.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것, 경험적인 걸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미국 문서를 보고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이제 명지대에서 계속 수년을 두고 이제 연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발표도 하고 당시에 그 관료라든가 뭐 비서실 계셨던 분들 발표하는 것들을 듣기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존재의 영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역, 현실적인 영역, 경험적인 영역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의 세계에 입각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겪은 것,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죠. 근데 이 경험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나랑 직접 연결이 되어 있거나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면 그런 사건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내가 살고 있는 한국상에서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것의 영역, 사회 기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미 군사 동맹, 미군의 주둔, 그리고 1958년에서부터 1991년까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다 기정사실화된 것인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58년부터 91년까지 아마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핵무기 있었는데 있는지를 몰랐죠. 그런 게 기재라는 겁니다. 사회 기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실의 존재 영역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외람됩니다만 저도 그 문서를 보면서 미국 문서에서 아주 일관되게 새까맣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세니타이저 한다고 문서를 원칙적으로는 30년이 지나면은 다 이렇게 릴리스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위기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면 그 당사자가 살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피해를 보장을 위해서 이거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어느 파트에 가면 일관되게 까맣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 92년에 다 지나고 나중에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게 핵무기 배치와 운영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했는데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한 6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만 제가 60년 동안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곧 대한민국 자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그 한미 군사 동맹을 축으로 하는 군사적인 어떤 대비 태세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옵니다만 군대가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걸 잘 모르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34페이지는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그 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건데 이제 민주냐 반민주냐 아니면 뭐 경제 발전이냐 뭐 민주화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투투 테이블로 해가지고 이제 입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의 질서를 부과하려고 하는가 강압적으로 하느냐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이나 유시령 해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각자에게 기율, 디스플린을 이렇게 시켜서 알아서 그런 법과 질서를 이렇게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가 질서 부과 방식이 다 달라질 수 있고요. 시민사회에서 그런 질서 부과 방식에 대해서 동조하느냐, 받아들이면 하다라고 참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까지는 독재냐 민주주의냐 이런 식의 양분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정치의 불안이냐 자유주의냐 이게 현실에서는 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관계건 한미관계건 이 냉전체제 이런 게 아주 똑같이 멈춰 있었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는 사실 대탕트라고 부르는데 왜 미국이 남한하고 대만하고 남베트남에 개입했는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컨테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남베트남에 그렇게 많은 군대를 보냈는데 투자를 했는데 키신저가 그 참모가 되면서 그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남한, 대만, 남베트남에서 이렇게 많은 헛수고를 하느냐? 중국이랑 곧바로 딜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국제정치 하시는 분은 대탕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관계를 정상화를 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은 남한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탕트로 가니까 너네도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도 그게 화해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 강대국 권력 정치의 희생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보를 이제 마이웨이 해야 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유신 체제를 선포할 때 박 대통령이 한 언행들을 보면 미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유신 선포하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되면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미국에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빼죠. 빼고 나니까 이제 그 뭐만 남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의 정당성을 급변하는 국제정사라고 애들러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전쟁 때 북진 38선 넘은 다음부터는 사실은 미국하고 이제 중국군이 주된 전선을 형성을 하는데 한국전쟁 때 서로 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겠는가. 근데 물론 그때 그런 미중 간의 해빙 무드를 타서 우리도 남북 간의 대화로 가자. 그때 물론 그런 건 남북 대화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서로 겉으로 그런 신용을 한 것이지 속마음은 달랐던 거죠. 그때 이제 북한도 주석제로 가고 남한의 유신체제가 들어서는데 저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던가 그게 뭐 필연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로 됐는데 남북 간에 그렇게 금방 화해협력으로 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남한이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빼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빼면 얼마나 군사적인 자주국방 영향이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61년에 쿠데타 직후에 63년 민정이양 할 때 그리고 67년 선거를 할 때 삼선 기한을 할 때 이 매 시기마다 이 박정희 정권이 미국과 맺는 관계, 일본과 맺는 관계, 북한과 맺는 관계, 그리고 야당과 맺는 관계, 국내에서 대학생이 비롯한 시민 세력과 맺는 관계가 계속 변합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만 개발 독재를 둘러싼 논쟁. 과연 그 박정희 시대 때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재산이라고 자산으로 물려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다 부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박정희의 통치 노선 그리고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시기 그리고 해방기 전쟁을 거치면서 그 상당히 많은 변신을 했습니다. 일제 때는 아무튼 거기서 외국문 장교로 근무를 했고요. 관동군입니다만 그 다음에 남부당에도 가입도 했고 했는데 그런 것을 어떤 그 도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그렇게 엄청난 이 요동이 있었다는 거죠. 플럭츄에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한 인간이 뭐 이리저리 변신했다는 식으로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변신이 가능했던 그 격동기의 정치적 장애 변화 안에서 박정희의 선택을 탐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구미시에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랑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미시도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중앙과의 관계도 있고 다른 도시와의 관계도 있을 텐데 지금은 아마 이 장소라는 개념이 많이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미가 처음 산업화 시작됐을 때 구미의 어떤 이상하고 지금 현재 구미 이상이 많이 다를 텐데 제가 좀 뭐 조언이라고 할까 아니면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는 그 어떤 공장을 짓고 어떤 장소에 뭐를 투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좋은 그런 어떤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의 북촌에 사는데 요새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전부 백인들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지나가길래 어디서 왔냐는데 폴란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위스 뭐 이런 북극 이런 데서 많이 와요. 유럽 중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물어봐요. 왜 왔냐 그러면 이게 한국이 너무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되게 일단 유럽의 어떤 나라를 가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어떤 도시를 가도 안전한 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도시를 딱 벗어나면 다 뭐 우범지대 이런 겁니다. 일단 안보가 치안이 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역사도 있고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자연도 있고 그리고 최첨단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 밤새워 놀 수 있는 그런 그런 문화도 있고 말이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한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저 외국 학생들한테 강의를 주로 합니다. 세계에서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강의를 하면서 제가 거꾸로 많이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험하고 사건하고 이 사회 기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살고 한국을 가르치지만 제가 뭐 홍대 입구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노는 문화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울산에 이제 내려와 보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되는데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음에 지금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 지구 어느 곳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 뭐 갈릴레오가 뭐 이렇게 지구는 돈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천동설 지동설을 얘기를 한 건데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지구의 중심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누구랑 연결되어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지금 검색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산업 단지라든가 그런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인력, 좋은 아이디어, 어떤 뭔가 그런 활력들이 많이 오가는 집중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구미의 어떤 이 장소성 감각이다. 그걸 이제 그 플로우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어떤 구미를 지나가는, 구미를 스쳐가는, 구미와 연결되는 그런 어떤 다양한 개인들, 다양한 어떤 기구들, 다양한 어떤 그 지역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박정희 시대를 제가 특히 연구를 하는데 이게 항상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그런 그 교통편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또 왔을 때 어떤 주는 첫 인상,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배치되는 아파트는 도시 어떤 환경을 끼고 앉아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인상으로, 총체적인 자본으로, 총체적인 매력으로 어떤 그 외부 자본이건 외부 인력이건 외부 아이디어건 그런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제가 태어나가지고 고2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 이꼴 박정희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 씨 대통령 되고 이런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대통령 박정희였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박정희 관련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어디 가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러 갔다 보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직관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경청을 하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그런 정보를 얻습니다만 좀 늘 아쉬운 거는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 그런 사건의 어떤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큰 흐름 속에서 국제정치적인 아니면 한미 관계에서 남북 관계에서 그런 관계의 변화 속에 하나의 흐름, 하나의 물방울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그 창을 통해서 박정희 시대를 바라봐야만 진정한 박정희 시대의 모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보우스앤드가 지금 진실에 가깝다고 말씀드린 게 그 얘기도 맞고 하지만 그 이야기 그런 경험의 상대적인 어떤 그 전체 그림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이상도 한번 헤아려 보는 게 필요한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고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좀 인내해 주시고요.